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세상과는 단절된 듯한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어 마을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푸르렀으나 그 아래 자리 잡은 마을의 풍경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황량한 기운이 감돌아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서 있었지만 그 가지들은 예전처럼 풍성하지 못하고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어 마을의 쇠락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 마을 어귀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한 선비가 나타났는데 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빛바랜 도포자락은 곳곳이 해져서 실밥이 터져 나왔고 머리에 쓴 갓은 챙이 찌그러지고 끈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여 마치 과거 시험에 수없이 낙방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가난한 유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을 품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 속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이름은 이명훈이었으나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10년 전 어느 날 밤에 종적을 감춘 노비 개똥이로만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인집의 모진 매질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야반도주를 감행했던 그 어린 종놈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를 토하는 노력 끝에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품속 깊은 곳에 숨겨진 마패는 아직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할 뿐 그 누구에게도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집신 끈을 다시 단단히 메고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향 마을의 흘길을 천천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설수록 명운의 미간은 점점 더 좁혀졌는데 기억 속의 풍경보다 훨씬 더 피폐해진 마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던 골목길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집집마다 걸려 있어야 할 시래기나 옥수수 같은 갈무리 된 곡식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지붕에 볏짚은 썩어 들어가 검게 변해 있어 이 마을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난과 절망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명훈은 어릴 적 자신이 뛰어다니던 그 골목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한 노인을 마주쳤는데 노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어 마치 마른 나무 껍질 같았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으나 노인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힘없는 손짓으로 가던 길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한 무기력함이 노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명훈은 노인의 거친 손등을 보며 과거 자신의 부모가 겪었던 고초를 떠올렸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훈은 마을 중앙에 으리으리하게 솟아있는 최부자의 기와집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은 주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과는 확연히 대조를 이루며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듯 견고하게 쌓여 있었고 대문 안쪽에서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흘러나와 배고픈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하며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명훈은 그 대문을 보며 10년 전 훔치지도 않은 쌀가마니 때문에 멍석마리를 당했던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수치심이
다시금 뼈에 사무치는 듯했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명우는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기 위해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역시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문짝이 삐그덕거리고 기둥이 기울어져 있었으나 그나마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탁한 막걸리 냄새가 확 풍겨왔고 드문드문 앉아있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고된 노동에 찌든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낯선 선비의 등장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으나 명운이 자리에 앉으며 국밥 한 그릇을 청하자이내 무뚝뚝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은 명운은 주막 안의 분위기를 살피며 귀를 기울였는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하여 마치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사내는 달고 다른 홈이 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올해 흉작과 관아의 가혹한 세금 독촉에 대해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겠네. 관에서는 껍질만 남은 콩깍지까지 다 쓸어가려고 하니 우리 같은 소작농들은 흙이라도 파먹어야 한단 말인가. 사내의 탄식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모가 나온 국밥은 국물보다 물이 더 많은 멀건 죽에 가까웠고 밥알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명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릇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부엌 뒷문에서 몰래 얻어먹던 누룽지보다도 못한 이 음식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최선의 끼니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으며 자신이 한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며 지내는 동안 고향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막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관아의 하인들이거나 최부자의 사병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주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야기꽃을 피우던 사람들은 황급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들은 주모에게 거칠게 술상을 요구하며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거만한 태도와 언행은 마치 이 마을 전체가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명우는 갓 아래로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마을을 옥죄고 있는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껄껄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에 최부자 어르신께서 윗마을 농까지 몽땅 사들이신다지 않나. 이제 이 고을 땅은 밟는 곳마다 다 그분 것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옆에 있던 부하가 맞장구를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뒤를 봐주시니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야 그저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잘 챙기면 그만이지요. 명우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탐관오리와 악덕지주가 결탁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명우는 국밥을 천천히 비우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분노를 사귀고 있었는데 문득 주모가 사내들에게 술을 나르며 쩔쩔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모는 술값을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해 보였고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된 공포와 체념의 결과였습니다. 명우는 품속에 있는 엽전을 만지작거렸지만 지금 당장 나서서 그들을 응징하거나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고 더 큰 계획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답답한 노릇이었으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의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거들먹거리던 사내들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우는 주모에게 하룻밤 묵을 방을 부탁했고 주모는 낡은 행랑차에 방 한 칸을 내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보아하니 갈 곳 없는 선비님 같은데 방이 차가워도 군부를 많이 떼드릴 형편이 못 되니 이해하시오. 명우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냉기가 감도는 방바닥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볼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결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명우는 호롱불 아래에서 조용히 붓을 들어 작은 수첩에 운을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황폐한 모습, 주민들의 탄식과나 하인들의 횡포, 그리고 최 부자와 사또의 유착관계에 대한 정황들까지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기록들은 훗날 그들을 심판할 때 쓰일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기에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쓰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종이 위를 달리고 있었으며 먹물이 번져가는 그 종이 위에는 백성들의 눈물도 함께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기록을 마친 명구는 잠시 붓을 놓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는데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곰터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최부자 댁에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 몰래 주먹밥을 쥐어주며 등을 토닥여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할머니의 생사를 확인하고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며 명우는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명우는 황급히 호롱불을 끄고 문 쪽을 주시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주무시는가요? 밤이 차서 따뜻한 물 한 사발 가져왔습니다. 주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우는 문을 열어 물그릇을 받아들었고 주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요즘 흉흉한 일이 많아 낯선 분이 오시면 걱정부터 앞서는지라. 명우는 주모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옛벗을 찾아가는 길에 잠시 들렀을 뿐입니다. 주모는 그 말에 조금 안도하는 듯했으나 여전히 어두운 표정을 거두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명우는 닫힌 문 너머로 멀어지는 주모의 발소리를 들으며 이 마을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할 만큼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잠을 청하려 자리에 누웠으나 쉬이 잠이 오지 않아 명우는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 아래 드러난 마을의 풍경은 낮보다 더 처연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마치 검은 상처처럼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명우는 달을 올려다보며 10년 전 도망치던 그날 밤에도 저 달이 자신을 비추고 있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며 살기 위해 달리는 도망자였지만 지금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온 심판자가 되어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했습니다. 달아, 너는 다 보고 있었겠지. 이 땅의 슬픔과 저들의 탐욕을. 명우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달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달빛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명운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결연한 눈매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밤공기의 차가움이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명우는 다시 최부자의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랑채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악기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넘어와 명운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그들의 고요를 짠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밤새 유흥을 즐기는 그들의 작태에 명우는 치가 떨렸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고 그들의 죄상이 만천에 드러나는 날 비로소 이 마을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자마자 마을을 더 자세히 돌아보고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특히 곰터 할머니를 만나 마을의 속사정을 더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 전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을 발견하고 잠시 시선을 주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며 꽃을 피운 그 모습이 마치 이 마을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그 꽃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명구는 보찜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마패를 다시 한번 꺼내어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며 그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마패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이것이 단순히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함을 되새겼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하는 그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느새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짧은 잠이라도 청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마을의 모든 소리에 열려 있었고 그의 심장은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치열한 전장이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 개똥이가 아닌 조선을 뒤흔들 암행어사 이명훈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의 참혹한 민낯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말라버린 논바닥을 적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갈라진 땅 틈새는 마치 배고픈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흉물스러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깊은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했지만 발걸음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명우는 주막을 나서서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지난밤 어둠이 가려주었던 가난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아침밥을 지을 쌀조차 없다는 서글픈 증거였습니다. 명운이 발걸음을 옮겨 마을 공동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으나 물동이를 채우는 소리보다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물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이나 다름없었고 그마저도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눈치를 보며 다투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을 우물가가 이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명우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그들 곁을 지나치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섞인 최부제에 대한 원망과 저주 섞인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최부자 집의 마름과 건장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와 장부를 들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밭으로 몰아내고 있었으며 그 기세가 마치 산적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게으른 것들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꿈지럭거리고 있느냐. 이번 달 소장료를 채우지 못하면 너희들 집 기둥이라도 뽑아갈 테니 그리 알아라. 마름의 고함 소리가 마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우는 밭두렁 너머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횡포를 지켜보았는데 가뭄으로 타들어간 밭에서 무엇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마름은 밭에 엎드려 있는 늙은 농부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며 윽박질렀는데 그 농부는 며칠을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습니다. 나으리 보시다시피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십시오. 내년에 2배로 갚겠습니다. 농부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름은 침을 뱉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명운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을 제지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뒤져 숨겨놓은 씨감자나 옥수수 씨앗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농사를 위해 목숨처럼 지켜야 할 종자들이었으나 그들에게는 당장 창고를 채울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낙네가 자루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하인들은 거칠게 그녀를 밀쳐내고 낄낄거리며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아낙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 야속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여 그 비극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명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고 품속에 마패를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나서서 작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이 거대한 악의 뿌리인 최 부자와 고을 사또를 한꺼번에 잡아야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음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기록할 수첩을 꺼내어 약탈에 가담한 자들의 얼굴과 그들이 가져가는 물품의 목록,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름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어 그들을 심판대 위에 세울 올가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한바탕 지나가고 마을이 다시 침묵에 잠기자 명우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마을 외곽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자신이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지냈던 노비들의 거처가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고 사람은 살지 않는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나마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는 작은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명운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곰터 할머니가 혹시나 저곳에 머물고 계실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두막 가까이 다가가자 마당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다듬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굽어땅에 닿을 듯했으나 그 익숙한 뒷모습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명군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곰터 할머니가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밭에서 주워온 시래기를 다듬고 있었는데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놀림이 예전보다 훨씬 느려져 있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명우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을까 하여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인기척에 놀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운을 바라보았는데 흐릿해진 눈동자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고단한 삶의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명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추한 곳에 귀한 선비님이 어인 이리시오. 무리야, 얼마든지 있으니 잠시 기다리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심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아 건네주었는데 물에는 흙먼지가 조금 떠 있었으나 명운에게는 그 어떤 감로수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운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바가지 너머로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는데 깊게 패인 주름마다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명운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젊은 선비 양반 보아하니
세상 물정 모르고 유람 다니는 것 같은데 이 마을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어. 어서 물만 마시고 썩 떠나시오. 명우는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그리 말씀하십니까? 마을이 참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만. 명우는 할머니의 입을 통해 마을의 속사정을 더 듣고 싶어 일부러 모르는 척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만 그렇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저 기와집 사는 최부자라는 위인이랑 관아의 사또놈이 작당을 해서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단 말이오. 젊은 양반도 여기서 괜히 얼쩡거렸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내 말 듣고 지기 전에 얼른 다른 고을로 가시오. 할머니의 경고는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낯선 이에게 베푸는 늙은이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명우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덥석 잡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공부하다 잠시 낙향한 사람입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잠시 쉬어가고 싶은데 정녕 묵을 곳이 없겠습니까? 명운이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여기 있다가는 관아 놈들에게 트집 잡혀 가진 것 다 뺏기고 옥살이까지 할 수도 있어. 10년 전에도 똘똘한 아이 하나가 억울하게 몰려 도망쳤는데 그 아이 꼴이 날까봐 내가 겁이 나서 그러.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아이 이야기에 명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라니요. 혹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명운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묻자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거둔 강아지 같은 놈이었어. 이름이 개똥이라고. 눈망울이 참 맑은 아이였는데 주인집 쌀을 훔쳤다고 누명을 쓰고 매를 맞다가 밤에 도망을 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 한 장 없지만 부디 어디선가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오. 할머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흙투성이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명우는 당장이라도 할머니, 제가 그 개똥입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외치며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소문이 퍼져 거사를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소매 끝으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엽전 몇 잎을 꺼내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물값이니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도 분명 어딘가에서 어르신을 그리워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명우는 억지로 돈을 쥐어드리고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을 뒤로 하고 마을로 내려오는 명운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백성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은인과 고향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사명감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집 담장을 따라 걸으며 집 안의 동태를 살피고 경비가 소홀한 곳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서는 여전히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틈새로 보였습니다. 저 쌀들이 모두 가난한 농부들의 피와 땀이라는 생각에 명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운이 다가가 보니 새로운 방이 붙어 있었는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사또 나으리의 생신잔치를 맞이하여 각 호마다 특산물을 바치고 잔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먹을 물조차
없는 마당에 생신잔치를 위한 세금이라니. 이것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을 읽으며 땅을 치고 통곡하거나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구나. 명우는 그 방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또의 생신잔치, 날 모든 고을의 유지들과 최 부자가 한자리에 모일 것이 분명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심판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었습니다. 명우는 마음속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았는데 잔치는 바로 사흘 뒤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동안 명우는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역졸들과의 합을 맞춰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으나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주막으로 돌아온 명우는 방에 틀어박혀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구조와 최 부자 집의 위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등을 꼼꼼히 표시하며 동선을 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이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역졸들을 부를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고 있었지만 명우는 흔들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지만 최 부자의 집과 관아마는 잔치 준비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낮에 보아두었던 최 부자 집의 뒷담을 넘어 그들의 비밀 장부를 찾아내기 위한 잠입을 시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 교활한 자들을 법으로 쭝아넣을 수 없기에 감수해야 할 모험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담장에 접근하는 명운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10년 전 도망칠 때 숱하게 해보았던 일이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담을 넘은 명운은 정원을 가로질러 사랑채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최 부자와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명우는 창호지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잔치 때 거두어드릴 재물이 상당할 것입니다. 사또께 바칠 진상품은 따로 챙겨두었겠지요.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어르신. 이중 장부를 만들어 관에 보고할 것과 우리가 챙길 것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사의 대답에 명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중 장부, 그것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명운은 그들이 대화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명운은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장부를 찾아내어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과 곰터 할머니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화려한 잔치상은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제사상이 될 것이라 다짐하며 명우는 어둠 속의 사냥꾼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명우는 사랑채 뒤편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 부자의 거친 코골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불이 꺼진 창호지 문 위로 희미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고요함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10년 전 도망칠 때와는 달리 지금 그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정의감으로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으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신중했습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얇은 대나무 조각을 밀어넣어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내었고 문은 다행히 큰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명우는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묵직한 고가구 냄새와 최 부자가 피우다 남은 독한 담배 냄새가 섞여 있어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는 대조적인 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명우는 낮에 엿들었던 대화를 상기하며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시선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자개장이나 눈에 띄는 곳보다는 바닥이나 벽 뒤쪽에 은밀한 공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움직이며 벽에 걸린 족자 뒤와 바닥의 돗자리 밑을 손끝으로 더듬어 나갔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명운의 손끝에 윗목 구석진 곳에 바닥나무 판자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판자를 들어 올렸는데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검은 천으로 쌓인 묵직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니 그 안에는 겉표지가 낡은 두툼한 책 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가로 가져가 달빛에 비추어 내용을 확인하니 하나는 관에 보고하는 가짜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실제 수확량과 착복한 내역이 상세히 적힌 진짜 장부였습니다. 명운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으나 동시에 그 속에 적힌 엄청난 수탈의 규모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 장부에는 최 부자가 사되게 바친 뇌물의 액수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곡식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 땅을 빼앗은 내역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흉년의 나라에서 내려온 구휼미조차 빼돌려 자신의 창고를 채운 사실까지 적혀 있어 이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죽이는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명우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 증거야말로 그들을 단번에 올가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에 서둘러 품속 깊이 장부를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들키지 않고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명운이 막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마당에서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정막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졸고 있던 경비병이 화들짝 놀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횃불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명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뒷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담장을 향해 달리는 그의 뒤로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였습니다. 명우는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헛간 뒤에 몸을 숨겨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씩씩거리며 골목을 지나쳐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막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호롱불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억울하게 땅을 뺏긴 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고 그 중에는 곰터 할머니의 죽은 남편 이름도 적혀 있어 명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장부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쓰인 통곡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전날보다 더 큰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는 핑계로 최 부자는 하인들을 풀어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지게 했고 사또는 범인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역졸들까지 동원하여 집집마다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택수색을 빙자하여 남아있는 세간살이들을 부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범인을 숨겨주는 놈은 똑같이 처벌할 것이다. 어서 불지 못해 역졸들의 고함소리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우는 주막 툇마루에 앉아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자신의 행동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더 큰 고초를 겪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갓을 삐딱하게 쓰고 멍한 표정을 지으며 주막을 나섰는데 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거리로 나가 상황을 살피던 중 곰터 할머니의 오두막 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집 앞에는 덩치 큰 하인 2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던 암탉 한 마리를 억지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닭은 할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건 안 돼 이놈들아. 차라리 날 죽여라. 이건 내 영감 제사상에 올릴 달걀을 낳아주는 놈이란 말이다. 할머니는 닭을 품에 안고 바닥에 뒹굴며 저항했지만 힘센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귀찮다는 듯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자 할머니는 힘없이 뒤로 나동그라지며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는 흙바닥에 얼굴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고 품에서 놓친 닭은 하인의 손에 들려 푸드덕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늙은이가 곱게 내놓을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관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하인은 낄낄거리며 쓰러진 할머니에게 발길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명운의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인파를 해치고 달려나가 하인의 발목을 낚아채어 제지했습니다. 매매 옴추시오.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 명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어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선비의 등장에 하인은 멈칫하며 명운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뭐냐? 지나가는 선비 나부랭이가 관아 일에 참견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하인은 명운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비웃으며 팔을 뿌리치려 했으나 명운의 소나기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운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하인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아의 사람들이 힘없는 노인을 핍박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당장 그 닭을 내려놓고 물러가시오. 명운이 또박또박 말하자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내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너무한 거 아니오.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동요하자 하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명운의 품에서 언뜻 보이는 붓과 종이를 보고 혹시라도 암행어사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스쳤는지 그들은 닭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두고 보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하인들이 사라지자 명운은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흙을 털어드리고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명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서 10년 전 그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겹쳐보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참으로 고마워. 그런데 자네 때문에 내가 더 큰 화를 입을까 겁이 나는구려. 할머니는 자신의 상처보다 명운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명운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잡으며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운은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추어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개똥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주름진 눈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설마 정말 네가 개똥이란 말이냐?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할머니는 명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명운 역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명운은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눕혀드린 뒤 다시 굳은 결의를 다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사또의 생신잔치는 내일이었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명우는 마을 외곽에 있는 성황당 뒤편의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한양에서부터 데리고 온 역졸들이 변장을 하고 숨어서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휘파람 소리로 신호를 보내자 나무 뒤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비는 되었느냐? 명운이 묻자 역졸의 우두머리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으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관아 주변과 최부자집 근처에 병력을 배치해 두었고 도주로도 차단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 출동할 수 있습니다. 명우는 그들에게 훔쳐온 장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내일 잔치가 무르익을 때를 기해 들이닥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내일 정오 내가 마패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신호다. 단 한 명의 죄인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역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피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마을에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명우는 품속의 마패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내일 있을 거사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사또와 최부자가 술과 고기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죄상을 만천에 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그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명구는 방 안에 앉아 먹을 갈고 마지막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임금님께 올릴 이 보고서에는 이 마을의 참상과 탐관오리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그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글자 하나하나에 백성들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명운의 방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명운은 잠시 붓을 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은 사또의 생신이라 마을 전체가 떠들썩하겠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은 사또가 아니라 바로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명우는 곰터 할머니의 젖은 눈동자를 떠올리며 반드시 승리하여 그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겼지만 명운의 마음속에는 이미 찬란한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명운은 관복을 챙겨 보찜 깊숙이 넣고 겉에는 다시 남루한 선비의 옷을 걸쳤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10년 전에 나약했던 개똥이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보고 있느냐? 이제 내가 세상을 바꿀 차례다. 그는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길 위로 조선을 뒤흔들 암행어사의 발걸음이 묵직하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관아 주변은 사또의 생신잔치를 준비하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소란스러움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마을의 정적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어 더욱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악공들이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흘러들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관아 마당을 쓸고 짐을 날라야 했으며 그들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체념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겉은 여전히 남루한 선비의 모습이었으나 속에는 서슬 퍼런 마패와 함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명우는 천천히 관아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에는 포졸들이 창을 들고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색을 살피며 자빈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나 선물을 가득 실은 수레는 굽신거리며 통과시켰지만 명운과 같이 행색이 초라한 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밀쳐내기 일쑤였습니다. 명운이 대문 앞에 다가서자 예상대로 포졸 하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거지 양반,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기웃거려 잔칫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왔나 본데. 국물도 없으니 당장 꺼지시오. 포졸의 모욕적인 언세도 명군은 흔들리지 않고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명훈은 태연하게 부채를 펼치며 점잖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보시오, 관아의 잔치라 함은 본디 고을의 경산이 백성과 함께 즐겨야 마땅하거늘 어찌 손님을 문전박대하는가.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사또 나으리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먼 길을 왔으니 길을 터주게나. 명운의 기품 있는 태도에 포졸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하하, 이 거지가 미쳤나 보군. 내까짓게 축하를 해 썩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안에서 소란을 들은 집사 하나가 나와 상황을 살피더니 명운을 보고 묘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놔두게. 저런 미친 선비 하나쯤 구석에 앉혀두고 술안주 삼아 놀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들여보내라. 집사의 멸시 어린 허락 덕분에 명운은 관아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상이 차려져 있었고 고을의 유지들과 최부자가 상석에 앉아 사또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기름진 고기 안주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하여 며칠을 굶은 명운의 위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명운은 그 음식들이 백성들의 피와 살임을 알기에 침을 삼키기는커녕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흥청망청 즐기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또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최부자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최부자 덕분에 올해 생신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구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고 훗날 더 큰 보답으로 갚으리다. 최부자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니 이 고을이 평안한 것이지요. 이 미천한 놈이 바치는 작은 정성일 뿐입니다. 서로의 탐욕을 칭송하며 주고받는 덕담에 명운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담장박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하자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이어졌고 술에 취한 관리들은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며 흥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명운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며 상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이의 등장에 춤을 추던 기생들이 멈칫하고 악공들의 연주가 끊어지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명운에게 쏠렸습니다. 사또는 기분이 상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흥을 깨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명운은 사또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오나 고을 원님의 생신잔치가 워낙 성대하다 하여 술 한 잔 얻어먹고 시 한 수 읊어 흥을 돋우고자 왔습니다. 명운의 당당한 태도에 좌중은 술렁거렸고 최부자는 저놈이 어제 마을을 돌아다니던 그 수상한 놈임을 알아차리고 사또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또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는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거지 꼴을 하고 시를 읊겠다니 가소롭구나.
어디 드러나 보자. 만약 시가 형편없다면 곤장을 쳐서 쫓아낼 것이야. 명우는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일필휘지로 시를 써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아효는 만성고라, 총누락시 밀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금술잔에 맛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명운이 시를 낭독하는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내용은 잔치판의 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의 뜻을 알아차린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최 부자는 쥐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뜨렸습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공포서린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명운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감히 관에서 이런 불경한 시를 읊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아니, 당장 목을 베어라. 사또의 고함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명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명운은 쓰고 있던 낡은 갓을 벗어던지고 품속 깊이 간직했던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마패가 눈부시게 번쩍이며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명운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았고 그 외침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메아리쳐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백성들의 한을 터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명운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숲속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죄인들은 꼼짝 마라. 역졸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고 순식간에 잔치판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역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부패한 관리들을 포위하자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양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술상이 뒤집어지고 값비싼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또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발이 꼬여 뒤로 넘어졌고 최 부자는 개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사가 내려오다니. 사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치려 했으나 날랜 역졸들에게 금세 붙잡혀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최 부자 역시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오줌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죄인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역졸들은 도망치는 아전들과 부패한 관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잡아들여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명우는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는데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남루한 선비가 아니라 서리빨 같은 위엄을 갖춘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역졸에게서 관복을 받아 입고 정조한 뒤 죄인들을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들어라.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핍박하며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의 일갈의 죄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명우는 품에서 최 부자의 집에서 훔쳐온 비밀 장부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여기 너희들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다. 흉년에 구휼미를 빼돌린 죄, 무고한 백성의 땅을 빼앗은 죄 뇌물을 주고받아 국법을 어긴 죄 등 그 죄목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구나. 명운이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밖에서 웅성거리며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담장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암행어사 만세,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명우는 즉시 형리에게 명하여 죄인들을 형틀에 묻게 했습니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들이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은 창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썩어가는 쌀가마니와 비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이를 본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명우는 창고지기에게 명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옥사에 갇혀 휴있던 억울한 죄인들도 풀려났습니다. 소장료를 못 내서 혹은 관에 밉보여서 잡혀왔던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달려가 그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으며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명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 사람들도 겪고 있었기에 그들의 아픔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명우는 묶여있는 최 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부자는 명운을 올려다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명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느냐? 10년 전 내 집에서 매를 맞고 쫓겨난 개똥이다. 그 말에 최 부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개똥이 내 놈이 정말 그 개똥이란 말이냐? 최 부자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잃었습니다. 명우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돌아섰습니다. 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뿌린 악행의 씨앗을 네가 거두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최 부자와 사또는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명우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은 안심하고 생업으로 돌아가십시오. 빼앗긴 땅과 곡식은 모두 주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관아의 마당은 이제 축제의 장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명우는 역졸들을 시켜 관아의 행정 업무를 장악하고 혼란스러워진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쌀을 배급받은 백성들은 밥을 짓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곳곳에서는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우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뒷수습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가장 큰 산은 넘은 셈이었습니다. 하해질 역이 되자 명우는 잠시 짬을 내어 곰터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일렀습니다. 할머니는 역졸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 안으로 들어왔는데 화려한 관복을 입은 명운의 모습을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개똥이가 정말 어사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명운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운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약속대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관아 마당에는 횃불이 밝혀졌지만 어제와 같은 향락의 불빛이 아니라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명우는 할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투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밝았고 명운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진정한 봄바람이 불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맑고 투명한 햇살이 비치기 마련이듯 탐관 오리들이 압송되고 난 뒤에 늘품 마을에는 전례 없는 평화롭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심판의 현장은 어느새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관아의 마당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합의 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둘씩 관아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빗자루와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짓눌렀던 권력의 때를 벗겨내려는 듯 관아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툇마루에 앉아 그 부지런하고 활기찬 움직임을 바라보며 비로소 이 마을의 진정한 아침이 밝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명우는 관아의 집무실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억울한 판결문들을 하나하나 재검토하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 부자가 강제로 빼앗았던 논밭 문서를 찾아내어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가장 시급했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땅 문서를 받아든 농부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일궈온 땅을 다시 찾다니요.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종이 한 장에 담긴 그 땅의 무게는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명우는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이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순리일 뿐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관아의 창고가 활짝 열리자 그동안 썩어가던 곡식들이 햇빛을 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자신들의 몫을 배급받았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몸이 불편한 이웃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순서를 양보하고 짐을 들어주는 훈훈한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명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난과 억압이 사람들의 심성마저 메마르게 했으나 그 굴레가 벗겨지자 본연의 착한 마음씨가 다시 꽃피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급받은 쌀자루 위에 올라타 까르르 웃었고 아낙네들은 쌀을 씻으러 냇가로 향하며 오래전 잃어버렸던 노랫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마을의 풍경 자체를 바꾸어 놓았는데 무너졌던 담장이 보수되고 잡초가 무성했던 밭에는 다시 쟁기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곰터 할머니의 낡은 오두막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난 지붕의 새 볏짚을 엮어 올리고 기울어진 기둥을 단단한 나무로 교체하며 바람이 새어들던 문풍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어르신, 이제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진작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청년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났고 할머니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뇌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명운을 위한 조촐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잔치상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록 최 부자의 잔치처럼 화려한 사내 진미는 없었으나 갓 지은 햅쌀밥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각 가정에서 아껴두었던 나물 반찬들이 큰 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멍석이 깔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둘러앉아 한 솥밥을 먹는 풍경은 실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온 마을을 감싸 안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경쾌한 악기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명우는 상석에 앉아 주민들이 건네는 막걸리 한 잔을 받으며 그 어떤 벼슬길에 올랐을 때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의 최고령자인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서 나으리하니 우리 개똥아.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 죽었을 걸세. 자네가 돌아와 줘서 고맙고 훌륭하게 자라줘서 또 고맙네. 촌장의 말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명운 역시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마을은 저를 키워준 고향이고 여러분은 저의 부모 형제와 다름없으니까요. 명운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를 우러러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명운은 곰터 할머니의 수리된 집으로 가서 단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 안은 새로 바른 황토 냄새와 볏짚 냄새가 섞여 아늑했고 군불을 지펴 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배보자기를 꺼내 명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 명운이 묻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도망간 뒤로 언젠가 돌아오면 신겨주려고 틈틈이 지은 버선이다. 솜씨가 없어 투박하지만 추운 날 신고 다니라고. 보자기 안에는 10년 동안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버선 여러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운은 그 버선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세상 그 어떤 비단옷보다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기다려준 할머니의 사랑이 가슴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이 버선 신고 더 부지런히 다니며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운은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명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듯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명운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운은 다시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아직 조선 8대는 해결해야 할 부조리가 많이 남아있었고 임금님께 이 마을의 일을 보고하고 새로운 형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잘 개어 보찜에 넣고 다시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입었던 허름한 선비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또 다른 마을로 향해야 하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곰터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주먹밥을 만들어 명운의 보찜에 넣어주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플 때 먹거라. 체하지 말고 꼭꼭 씹어 먹고. 명운이 보찜을 메고 마당으로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배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더 큰 일을 위해 떠나는 그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운의 손을 한 번씩 잡아보며 건강을 빌어주었고 아이들은 명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헤어짐을 슬퍼했습니다. 나으리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는 이제 걱정 마시고 뜻을 펼치십시오.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 소리를 들으며 명운은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까지 걸어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명운은 뒤를 돌아 마을을 한 번 더 눈에 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잿빛 절망에 덮여있던 마을이 이제는 생기로 가득 차 있고 굴뚝마다 평화로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최부자의 기와집은 이제 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창고로 쓰이게 될 것이며 탐욕의 상징이 아닌 구휼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명운은 곰터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손을 흔들며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더 맑아지는 날, 그때는 암행어사가 아닌 이 마을의 아들 개똥이로 돌아와 할머니 곁에서 살겠습니다. 명운의 다짐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와 달리 가볍고 힘찼으며 그가 밟는 흙길마다 희망의 기운이 솟아나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날렸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운이 고개를 넘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가 간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운이 떠난 후에도 늘품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형함은 명운의 보고를 받고 온 청렴한 관리였기에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합리적인 세금을 정하고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하늘도 감동했는지 며칠 뒤 큰 비가 내려 해갈이 되었고 말라가던 우물에는 맑은 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암행어사 명운이 가져다준 복이라고 믿으며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돌탑을 쌓아 그의 공덕을 기리고 안녕을 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고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 엄두도 못 냈던 서당이 생겨 아이들은 붓을 들고 글을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곰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지내시며 가끔 마을 어귀에 나와 명운이 떠난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외로움이 아닌 그리움과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과객들에게 자신의 자랑스러운 손주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늘품 마을 출신 노비가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 오리를 혼내주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밤하늘의 달을 보며 어딘가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명운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습니다. 명운은 전설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남루한 갓을 쓰고 백성들의 틈에 섞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명운이 다시 마을을 찾았는지 아니면 먼 훗날 전설 속으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기고 간 희망의 씨앗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려 다시는 꺾이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곰토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개똥이가 마중 나왔구나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두 사람의 인연을 기렸습니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고요해지면 늘품 마을의 느티나무는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예시야기를 속삭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실현되었던 그날의 기억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바람이 맑게 부는 날이면 마을 어귀에서 낡은 갓을 쓴 선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명운의 혼이 여전히 이 마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영원히 이 마을의 수호신이자 우리 마음속의 등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긴 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명운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시기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는 이 밤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황금빛 들판이 펼쳐진 평화로운 마을, 따뜻한 밥 짓는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정한 자장가 소리를.